오늘은 설득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득의 원리 지난 시간에 주장 정립하기 그리고 논거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에서 배운 것에 이어서 표현하기와 그리고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기는요, 간단한 내용인데 표현하기에서 중요한 거는 감성적인 설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읽으면 아는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할 내가 말을 해서 설득을 할 사람이나 그리고 설득을 하는 말하기 상황, 말의 종류, 글의 종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적합한 표현을 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호하게 설득을 해야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다정하게 친근하게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설득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표현 전략 중에는 두 가지 표현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논리적인 설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성적인 설득이 하나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은 이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감성적인 설득은 말 그대로 감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건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만으로 설득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때 이때 감성적인 설득으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감은 설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죠. 그런 감성적인 설득 방법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 논리적인 설득 방법과 감성적인 설득 방법이 뭔지 한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옆에 있는 글은요, 딱 읽으면 사실들을 마구 전달해 줍니다. 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 중 2억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 상황이죠. 선생님이 모든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그의 논거로 정리하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상황은 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 중 2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 거죠. 굶주림. 이는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니까 인도주의적 절실이래.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선생님 좀 피곤하단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읽으면 선생님이 주장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행동적인 의지, 행동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가 담긴 문장을 찾으면 주장인데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람이니까 우리 이 정도는 해주자, 지원해주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 됩니다. 지원해주자.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대륙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지원해주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에 대한 주장과 논거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이 설득을 논리적인 설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논리적인 설득도 너무 좋지만 그냥 옆에 있는 그림 하나만 봐도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보면요, 지금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 긴급 구호라는 글씨만 있고요. 어린 아이의 여기 밑에 보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11개월의 아기 요하네스라는 글귀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제시하거나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아까 우리 읽었던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11개월의 아기 요하네스라는 걸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이 아이는 그림 속의 아이는 아는 아이라는 거죠. 요하네스라는 아이의 어떤 삶이나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과 함께 요하네스라는 실명을 밝히고 그 앞에 요하네스가 지금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생후 11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스토리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더 깊은 인상이 남겠죠. 구체적인 스토리가 요하네스가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더 움직이죠. 그 옆에 있었던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5억 명 중에 2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보다도 요하네스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좀 더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옆에는 논리적인 설득이었다면요. 여기에는 감성적인 설득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요 밑에 내용은 이 광고래. 이 두 가지 논리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을 설득하는 문단이 하나 있고요. 여기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논리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 중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 문장이 정리하는 중요한 문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단 내용은요. 설득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 설득은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설득이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청자나 독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요. 자신의 주장도 남에게 더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요. 설득의 비판적 수용이라고 해서 오늘 박스에 들어가 있는 오류의 유형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위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득하는 담화나 글을 접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설득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비판적 수용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내 행동을 모두 바꿀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들어보고 진짜 바꿔야 되겠다 하는 행동은 바꾸고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수용 태도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비판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설득하는 담화나 글을 접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에서는 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판적 수용은 우선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비판적 수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거. 그렇죠. 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이 내적인 검증 과정 이것이 비판적 수용이라고 바꾼다면
비판적 수용 없이 주장을 수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입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주장만 있고 논거 없는 주장, 뭐뭐 해라, 뭐뭐 해라만 반복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강요, 강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그 다음 문단. 설득하는 담화나 글을 접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논리적인 오류인지 논리적인 오류의 종류들을 알아야 우리가 저 사람은 이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논리적인 오류의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요, 귀납법 우리 배웠죠. 귀납추론. 귀납추론이 자칫 잘못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귀납추론 자체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들을 통한 결론이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가 나오는 추론법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러니까 아마 저것도 저럴 것이다. 이렇게 내리는 게 귀납법이라면 그 귀납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귀납법의 한계는 구체적인 전제가 되는 개별적 사례들 중에 그렇지 않은 예외가 하나만 등장해도 그 결론은 깨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살펴보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만 보고 그 하나를 통해서 혹은 일부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버릴 때 그것이 맞다고 주장할 때 보통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읽어보면 부분적인 사실이나 우연한 사례를 보고 이거는 전체가 아니죠. 부분을 보고 이것을 모든 것에 일반화해버리면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혜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혜림이라는 학생이 국어 성적이 좋단 말이죠. 근데 그 국어 성적이 좋은 걸 보고 너는 국어를 잘하니까 국어에 포함되는 공부 전체를 잘하겠구나 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에 적용시켜서 일반화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또 다른 예시들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보겠습니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는요, 대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중은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장이 나오는데 그 주장에 대한 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해서는 주장은 있고 주장에 대한 논거는 없이 그 논거가 어떤 맥락으로 다 나오냐면 여러 사람이 동의하니까 내 말은 사실이야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면 대중에 호소한다. 군중 심리에 호소한다. 호소하는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 부분입니다. 주장은 사용제도는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보니까 사용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논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국민의 67% 대다수가 사용제도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게 논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논거는 매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 건 아니죠. 그래서요, 이 자체만으로 사용제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점만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논거라고 할 수 있죠.
번째 오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보면 잘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주장을 하고 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주장하고 논거를 이야기할 때 논거 부분에 다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 모두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문장. 뭔가 막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는 주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주장인데요.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 모두 하나,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맞죠? 그런데 그 전제로서, 그 근거로서 나오고 있는 문장이 여기입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면요,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 화합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전제와 주장이 똑같은 말입니다. 화합으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화합해서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증명해야 할 결론을 다시 전제나 논거로 삼아 논증하는 오류. 이 말은 결론, 주장과 논거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온 논거가 결론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흑백 논리, 흑과 백 두 가지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거죠. 흑과 백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 외에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오류. 예시를 보면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네가 나를 뽑지 않았으니까 뽑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겠구나. 두 가지 극단적인 대립 을 하는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가운데가 없는 거죠. 토론에서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지금 흑과 백, 그 가운데 중립은 허용하지 않는 매우 극단적인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오류의 유형들 외에 그 옆에 보면 그 외에 오류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그 외에 오류의 유형들도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복합 질문의 오류에 대한 개념과 예시입니다. 복합 질문의 오류는요, 말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하는데 대답은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깔려있는 다른 질문은 질문자의 생각대로 대답을 한 게 돼버리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시 1까지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넌 요즘도 지각 자주 하니?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넌 옛날에 지각 많이 했지? 와, 요즘 지각 자주 하지?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넌 요즘도 지각 자주 하니에 대해서 예라고 하든 아니오라고 하든 옛날에 지각을 계속해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도록 질문하는 거죠. 대답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예라고 하든 아니오라고 하든 찝찝할 겁니다. 너 요즘도 지각 자주 하니? 예.
완전 이상한 애가 되어버리고 넌 요즘도 지각 자주 하니? 아니요. 지금은 정신 차렸지만 옛날에 이상한 애가 되어버리죠. 됐습니까? 자, 2번, 3번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혐의자를 대할 때 혹은 누군가의 생각을 조정하는 토론기법으로 이 복합질문의 오류를 쓰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복합질문의 오류에 그냥 당하는 게 되어버리고요.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지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복합질문의 오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받아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참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거짓이다. 혹은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참이다 라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논거로 들어서 무지에 알지 못함 무지. 쉽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에 다들 모르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류의 특징입니다. 예시 첫 번째 것만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은 존재한다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용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무도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살이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너희 다 모르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은 존재한다. 두 번째 내용도 그거랑 같습니다. 낙동강이 오염돼서 그물을 식수로 먹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서 불안해 왔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사용하는 독성 물질이 낙동강에 방류가 되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정부의 보건당국자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물질이 함유된 물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다 주장.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너희 이게 무슨 결과 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애매어의 오류라는 겁니다. 애매어의 오류 한번 볼게요. 자, 애매어의 오류의 뜻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혼동하여 생기는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죄입니다. 죄. 죄는요, 사전에 검색해보면 5가지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 죄라는 거 안에. 그런데 죄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할 때의 죄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지은 죄는 두 개는 다르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죄라는 의미를 잘못 판단하여 혼동하여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죄는 뭘까요? 이 죄는 기독교에서 용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죄라고 하죠. 선생님 잘 모르는데. 아무튼 기독교 용어로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 죄의 뜻이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죄를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원죄의 뜻이고요. 감옥에 가는 죄인이 지은 죄는요. 법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이 죄인이죠. 그쵸? 그러면 법에 벗어난 행위 그 자체가 죄고요. 법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인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할 때 죄와는 다른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논리적 오류가 나오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권위는 전문성이 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그 사람이 한 말을 논거로 사용하면 정말 적절할 텐데,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한다는 것은요,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관련 없는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영화 배우들이 그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것은 유명 연예인 누구가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했으니까 너희도 사용해라 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면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죠. 이거 어떨까요? 치과인데요. 치과가 믿음직한 이유로 개그우먼 오나미가 추천한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고 있죠. 스타라고 해서 스타가 추천하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광고들 모두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자,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인신공격의 오류는요,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때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신공격의 오류죠. 저 학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 학자의 연구는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면서 비난하면서 신상에 관련한 일을 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현재의 주장을 부정할 때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9개 정도의 오류의 유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봤는지 밑에 내려가서 논리적 오류를 판단해 보고요. 이 논리적 오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지금 교실이 많이 더러우니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말자고 앞에 나와서 바람직한 반장이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말자고 남학생이 이야기하니까 밑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창조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어. 창조가 남자인가 보죠. 그러니까 창조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남자들만 조심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반장 학생이 왜 남자 전부를 문제 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이 대화에서 여학생이 저지르고 있는 이것은 무슨 오류일까요? 논리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죠. 창조 한 명만 보고 창조 남자 학생인 창조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고 남학생 전부가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일반화를 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더니 남학생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맞죠? 지금 매우 화가 났어요. 이렇게 논리적 오류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다.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영향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밑에 어떤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남학생이 나 형이랑 다퉜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나한테 공부나 열심히 하라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너의 형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틀린 말 있나요 여기서? 없죠. 그런데 남학생이 매우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너는 지금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남학생 머릿속에서는요. 틀렸다, 맞다 두 개밖에 없죠.
여학생은 너의 형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고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네가 화난 것도 공감해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여학생은 남학생이 너무 화를 내니까 상대편의 의견에도 옳은 점이 있음을 조금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남학생은 너는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야. 너는 내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네 라고 흑백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의 머릿속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옳다 그르다밖에 없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지금 매우 곤란해하는 제스처를 펼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오해가 생겼죠. 이러다 보면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 두 번째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위쪽에 올라가서 남은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논리적 오류 우리가 배운 거 이거 9개 정도 이해하면 뭐가 좋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오류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 주위 생활 속에도 그러한 오류가 있지 않은지 찾아보게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오류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상대방의 말에서 이게 잘못됐다를 찾아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서 반박하는 데만 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논리적 오류 자체가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오류를 알고 그 사람을 지적할 때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논리적 오류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 절반, 상대가 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 너는 네 말 속에서 이게 잘못됐어. 넌 흑백 논리야. 넌 지금 순환 논증의 오류를 사용하고 있어. 넌 지금 무지에 호소한 오류를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에게 더 반발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배운 걸 남한테 쓰지 말고 자신에게 쓰세요. 알았죠? 자신이 하는 말에 이러한 오류가 있진 않은지를 되돌아보는 능력이 자신의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움 따기 되지는 마세요.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비판적 수용을 위해서는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평가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내용이 신뢰할 만한지를 이야기하는 신뢰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장하는 말이 이치에 맞고 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옳은지를 이야기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관점이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면서 듣거나 글을 읽어야 하겠죠. 자, 마지막 문단은요. 설득의 쌍방향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설득의 쌍방향적 성격. 자, 이렇게 점검하고 판단한 결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반박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 주장 듣고 질문 있습니다. 혹시 흑백 논리를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설득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나 독자 역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쌍방향적인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만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파악하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글에도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돌아보면서 해나가는 쌍방향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득의 원리 뒷부분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아마 수업 시간에는요, 그 설득이라는 논리적인 유형 있죠. 9가지. 그 9가지가 다른 예시로 나오면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어떤 게 256고 어떤 게 256인지 알아보는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